네, 안녕하세요. 5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복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에서는요, 자, 특히 이게 ADL의 어떤 정의, 요거는 꼭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DL에는 크게 일반적인 ADL과 그러니까 베이직한 ADL과 그 다음에 instrumental 즉 수단적인 ADL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일반적인 거라는 것은 이동이라든가 자기 관리, 의사소통, 환경적 도구 관리, 어떤 성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 수단적, 즉 인스트루먼트를 한 거라는 것은 이런 뭐 일상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 외에 이거 중에도요. 특히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즉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모두 수단적인 어떤 그 일상생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돌보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안 돌볼 수도 있고 이건 선택적인 거고 또 의사소통 관리 의사소통하고요. 의사소통 관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이 알아듣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해, 그 정도까지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사소통 관리라는 것은 이제 관리적인 면이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의사소통 관리다 보니까 뭐 어떤 내가 뭐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뭐 소통 관리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선택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활동 같은 경우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돈 관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조금 더 건강에 관심이 많게 되면 또 그렇게 선택적으로 내가 또, 그 건강 관리한 부분이 나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음식 먹는 거는 일반적인 거, 베이직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식사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은 설거지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종교적 관습. 그거는 뭐 내가 뭐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응급과 안전과 응급 상황 관리, 그다음 쇼핑하는 거. 쇼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죄송해요. ICF의 그 정의입니다. ICF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외워두시되 요 세 글자, 즉 Functioning Disability Health, 즉 기능장애, 장애, 건강 요 세 부분에 대한 것을요 코드화 시켜놓은 국제 분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코드를 했는지 여러분들 조금은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신체 기능과 구조할 때 신체 기능에 대한 그 코드는 어떤 거겠어요? B 코드가 되겠죠. B. 바디니까. 그래서 B 코드로 시작하고 예를 들면 신체 구조예요. 신초의 구조에 관한 코드는 뭘겠어요? 네, S. structure가 되겠죠. 그리고 활동과 참여. A에 대한 건 활동, activity, 참여는 participation, P. 그리고 뭐 일상생활 활동은요. D, daily living. 이렇게 해서 그 코드가 있고 우리가 이부인 그 배경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 요인하고 개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요인에 대한 어떤 그 코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환경 요인에 대한 코드는 있어요. 뭐 어떤 코드를 찾아야 되나요? 환경이니까 environment잖아요. 그래서 E로 시작하는 그 코드를 찾게 되면 이게 환경에 관한
어떤 코드가 다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국가고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뭐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ICF에서 어떤 이제 정의를 다 내려놨어요. 예를 들면 뭐 신체 기능 및 구조에 대한 거,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게 뭔지, 참여에 대한 게 뭔지, 환경 요인에 대한 게 뭔지, 개인 요인에 대한 게 뭔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정의가 다 되어 있고요. 장애에 대한 개념도 ICF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붙이자면은 ICF에서 말하는 그 장애라는 것은요, 바로 뭐 impairment, 즉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떤 손상을 당한 거를 impairment라고 하고, 또 이 impairment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disabilit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disability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것을 핸디캡이다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장애에 대한 개념을 또 ICF에서는 또 내렸구나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ICF 코드 찾는 방법은 그 코드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찾고 그 코드에 대한 척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9라는 이제 척도를 내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류 척도를 찾아서 그 숫자를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 여러분들 다 그 많은 코드를 다 외우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보라고 했죠? 코어 셋이라고 했죠. ICF 코어 셋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것을 내가 송노트를 만들 때, 양식이잖아요. 이 송노트를 만들 때, 또 내가 이 일상생활에 대한 그 코드를 찾는 것은 이제 D 코드를 대부분 찾으면 돼요. 그래서 D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뭐 D4는 뭐 이동에 대한 어떤 그 코드가 다 들어가 있고 D5는 자기 관리에 대한 거, D6는 가정생활, 그리고 D8은 뭐 주요 생활 영역에 대한 것들이 다 코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솜노트 작성하실 때 그 코드를 찾으실 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이제 들어놓은 거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험 문제를 따로 내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사생활 활동 이제를 솜노트를 만들려면은 이거를 정량화하고 이제 숫자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평가 도구가 필요한데 이 평가 도구라는 게 뭐예요? 정량화 숫자화된 게 바로 평가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들은요, 우리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평가 도구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게 이제 타당도하고 신뢰도가 이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그런 평가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 문제 내는 데 있어서 제가 바로 이 타당도가 뭔지, 신뢰도가 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타당도다라는 것은요, 정확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확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 평가 도구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validity예요. 반면에 신뢰도다라는 것은요, reliability라고 하는데 이 reliability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측정 도구 자체가 정밀한가. 정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측정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재현이라고 하죠. 했을 때 또는 반복 측정이라고 하죠. 똑같은 값이 나오는가. 그걸 따지는 게 바로 이제 신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제가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것 중에
제가 민감도하고 특이도를 이제 묻는 게 있는데, 민감도라는 것은요, 뭐냐면, 센시비리티라고 하는데,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질병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당연히 양성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감도다라는 거고요. 반대라기보다는 반면에 특이도, 스펙시티스티는 같은 경우는요, 특이도는 내가 어떤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로나로 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경우에는요, 음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특이도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것이 민감도다라는 겁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이제 정확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 민감도하고 특이도를 따질 때는 그 측정 도구가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나오는 값이 내가 문제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특이도 따졌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 값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일상생활 활동 평가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7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MBI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오래된 측정 도구고요. 이 MB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병원에 이제 재활병원에 또 근무하시게 되면 치료실 끝변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꺼내 보시면 되는데, 사실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작업치료사가 보게 되어 있고요. 가끔씩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MBI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뭐 항목 하나하나를 다 묻는다기보다는요, 어디에 쓰인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는요, 이 MBI를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 또 이걸 가지고요, 우리 장애의 뇌병변, 어떤 장애 등급을 매기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등급까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MBI 점수를 가지고 뭐 몇 점일 때, 뭐 몇 등급, MBI 점수가 몇 점일 때, 뇌병변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인스트루먼트란 ADL은 이제 평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단적인 일상생활 활동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이고요. 24점 이하일 때, 완전 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MBI는요, 제가 꼭 시험 문제 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적 독립 측정이라 그래서 이제 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도구는요, 특히 간호사들이 특히 많이 써요. 우리 물리치료사라든가 작업치료사가 많이 쓴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영역을 측정을 하거든요. 기능적인 거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제 기능적인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인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뭐 입원 시, 퇴원 시, 퇴원 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도는요, 총 7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점을 준다라는 것은요, 완전 보조를 말하는 거예요. 토탈. 자, 토탈이라는 것은요, 토탈 어시스턴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환자분이 지가 움직이는 건 한 25%, 그 다음에 치료사가 하는 게 한 7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점은 완전 보조일 때예요.
그래서 완전 보조라는 것은 맥시말이라는 표현을, 최대 보조라는 것은 이제 그 맥시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25% 이상의 환자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 나머지는 이제 치료사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점을 주는 경우는 중증도 보조예요. 모더레이터라는 게 이제 중등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50%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0% 환자 본인이 쓰고 50%는 치료사가 보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점을 줄 경우에는 미니말이에요. 최소 보조예요. 이거는 25%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5점을 내가 주겠다. 그런 거는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일단은 감독은 해야 돼. 보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자 혼자 하기에는 되게 불안한 경우. 이 환자가 지 혼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게 느껴질 때는 여러분들이 5점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6점 같은 경우는 수정된 독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 6점을 주시면 돼요. 7점 같은 경우는요, 뭐 완전히 독립적인 것을 행할 때는 이제 7점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좋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왜 또 길게 설명을 하냐면 그 완전, 그러니까 토탈, 맥시멀, 모더레이트, 미니멀에 대한 어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였었고요. 또 여러분들 솜노트 작성하실 때 또 또 슈퍼비전 하에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환자가 되게 혼자서 내버려 두기에는 되게 불안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슈퍼비전 하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지 임상에 나가셨을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막 쓸데없이 이렇게 또 계속 반복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펌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크게 사용할 일은 없어요. 근데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척수 손상 환자분, SCI 환자분들을 위한 이런 일상생활 활동 평가 도구는요, SCIM이라는 거 써요. 그러니까 Spinal Cord Injury Measurement라고 하는 거에 그 앞글자를 딴 건데요. 자, 여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따로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어떤 그 자기 관리 부분, 호흡과 관략근, 뭐 이런 거는 우리 다른 환자분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략근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SCI 환자들은 또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동에 대해서는요, 뭐 침상과 화장실에서 뭐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실내냐 실외냐, 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네. 그리고 5번째, 카츠입니다. 카츠라는 분도 굉장히 일상생활 활동 그 평가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카츠라는 것은 6개 항목을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데 3점 척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 없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3점을 주시면 되고요. 조금 도움 필요하면 2점, 전혀 못하면 1점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6개 항목밖에 되지 않고 척도도 1, 2, 3 요렇게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뭐 한 시점 또는 한 집단에 동시에 나타나는 특정 변수들의 어떤 상호관계를 조사할 때는 되게 유리하고, 또 그 만성 상태의 임상 과정들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의 예후를 예측하는 기준 또는 임상 시험에서 또 이게 비교견, 또 대조군 뭐 이런 치료의 지침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전체 점수가 뭐 이렇게 1, 2, 3점 주는 것도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우리가 그 점수 매길 때
수식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완전 독립일 때는 우리가 A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완전한 의존일 경우는 A, B, C, D, E, F, G까지 딱 이렇게 A, B, C, D, E, F, G로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전체다가 이렇게 수식화되지 않아서 통계 처리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런 단점이 좀 있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PULSES, 펄스라고 불렸는데요. 자, 여기 부분은 앞글자를 따서 한 거예요. 얘도 최초 규격화된 어떤 기능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6개 항목인데 뭐 신체적인 거, 상지, 하지, 감각, 그래서 배변 배뇨, 그 다음에 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6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4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점일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2점은 미니멀, 또 3점은 모더레이트, 4점은 토탈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낮을수록 독립적인 게 유일하게 펄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최초의 구독화된 기능평가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KAD,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 평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원장원 선생님이 10문항을 가지고 3점에서 4점을 줘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만 대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별, 문화적 영향을 훨씬 덜 받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쉽고 질문을 어떻게 하라고까지 가이드라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요, 이것도 이제 뭐, 베이직한 것과 이제 인스트루먼트란 거를 또 구분해 놨는데, 수단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추가 질문을 또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점수가 낮을수록 또 좋아요. 그러니까 펄스처럼. 펄스나 KDL 같은 경우, KADL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걸로 좀 많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우리가 앞에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ADL을 평가하는 거였지만 지금 4가지 질병에 지금 4가지 소개를 더 할 건데 사실 더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질환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 사람의 기능을 평가할 것인가. 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MMS라는 게 있어요. 미니 멘탈 스테이트 examin이라 그래가지고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 MMS는요. 너무너무 많이 쓰는 평가 도구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단 점수가 19점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인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치매가 19점 이하일 때 MMSE 값이 19점 이하일 때 치매 확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MSE가 이 치매의 선별 검사라고 한다면 이 선별 검사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게 바로 이 CDR, 즉 임상 치매 척도입니다. 클리니컬 디멘시아 레이팅이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 CDR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만이 요걸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5등급으로 치매는 나눠져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파킨슨 환자분의 그 등급 척도는 기능의 등급 척도는 바로 UPDRS라고 해서 그 Unified Parkinson Disease Rating Scale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킨슨 환자들은 이게 진행성이다 보니까 운동 증상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점수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숫자화되어 있어서 어떤 정량적으로 치료 효과들을 이제 관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히 거의 의사가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파트 3 같은 경우는 의사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뭐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99점 만점이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높다.
그러니까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스콜레오시스. 멀티플 스콜레오시스라는 것은요, 우리 운동신경세포 중에서 특히 중추신경계의 그 운동신경세포에서 마리집이 탈락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피라미드 이게 운동신경세포다 보니까 피라미드 기능, 대변과 소변 기능, 뇌줄기, 손해, 시각, 감각, 다른 기능들을 즉 나눠가 그 평가를 해서 10단계를 0.5 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총 이렇게 20개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렇죠? 뭐 0, 0.5, 1, 1.5, 2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일단은 10단계까지 가게 되면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면 확장된 장애 상태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xpanded disability statement scal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ALS, 루게릭병이죠. 자,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UMN과 LMN 모두 이제 손상을 당하는 이제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26분까지 갔는데 조금만 좀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ALS 같은 경우는 ALS 그대로 적고 뒤에 Functional Rating Scale 요거만 집어들어 가면 됩니다. 총 48점 만점이다.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 준비 및 기본 활동에 대해서는요. 제가 2교시 때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이 정도까지 하고 2교시 때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